단지 뭐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에서 어떤 공통 분모가 없는 상황에서 묻지마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완주에 대해서 존중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돌연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만입니다. 자, 안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윤석열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와 관련해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를 했고 또 안 후보가 실무자를 정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안 후보도 인정한 부분인데 게다가 어제 후보들 간의 통화 이전에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통화 3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제안을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 안 후보가 철회 선언을 하도록 안 후보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굴지, 또 과연 혼자 결정했을지 아니면은 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자, 그렇다면 또 앞으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떤 건지, 전혀 없어진 건지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건지 이러한 증폭되는 궁금증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16일 남았습니다. 주말 사이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국민의힘에 보냈던 단일화 제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제 4자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주말을 거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후보들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파악하고 처벌받습니다. 얘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소수 기득권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1번, 2번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이게 대선에서 대통령 뽑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 왔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확 달라졌습니다. 발차기도 하고 그리고 복장도 태권도복까지 갇혀 있고 송판을 깨는 격파까지 했는데 최진 대변인님, 이게 뭐 윤 후보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뭐 아무래도 대중과 호흡하는 연설 현장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좀 몸으로 느끼고 네. 또 대중들이 원하시는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시는 행동을 조금 더 유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 요소라든지 조금 더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런 제스처를 계속 해오고 계셨어요. 부산에서 첫 유세했을 때도 네. 그 파란 신발 운동화를 선물 받은 다음에 점프했던 이렇게 거. 뭐 점프를 하시든지 그런 것을 계속 해오고 있으셨는데 그걸 좀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발차기, 태권도복, 지금 송판 깨는 거 보시죠. 저렇게 이제 다소 과격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는 이미 밈처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히딩크 감독처럼 이렇게 어퍼컷 날리면서 반응을 했던 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밈이 돼갖고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후보가 좀 여러 측면에서 그런 거 할 때 흥이 좀 있습니다. 이게 흥이 있어요. 분위기도 좀 잘 타고 밈이라고 했던 것들 예. 그런 것들 생성할 수 있는 좀 그런 끼가 좀 있습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적절한 본인의 어떤 밈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합성 포스터도 등장을 했습니다. 횡성한우가 키운 윤석열이 횡성한우의 힘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또 여주의 쌀로 키운 윤석열, 여주의 쌀의 힘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등등 해서 의정부 부대찌개, 안성 포도, 의왕 벌꿀, 그리고 파주의 한과까지 지금 다양한 패러디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밈을 강조했는데 그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그 발차기를 두고 허경영 후보를 따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허경영 후보를 따라 했겠습니까? 뭐 근데 저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의 저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라임도 맞고 그다음에 네. 지역 특산물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사실 지역 캠페인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그 소구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어떤 마음에 녹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과연 그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가 우리가 흔히 이제 기억하는 2002년도에 히딩크의 승리의 어퍼컷 세레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환하는 그런 아주 좀 순기능적 기능들도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언론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퍼컷 세레머니라든가 이런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언론이 또 많이 사진으로 다뤄주고 지금 사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구체적인 메시지보다 저렇게 말하자면 현장을 장악하고 대중과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가 이른바 좀 대세에 형성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좀 이미지 그런 치환되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부각하는 선거 전략으로 양쪽 다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후보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쭉쭉 뻗어나가는 게 저도 저기까지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허경영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를 두고 자신을 패러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비교 사진까지 올렸는데 그 모습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허경영 대표가 공약도 뭐 베끼더니 이제 발차기까지 베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원조는 본인이다. 자, 내가 원조다. 발차기. 공중부양할 수 있는 허경영, 이 본자 내가 원조다. 자, 이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따라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따라하든 누가 원조든 간에 발차기 한 번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 또 태권도복이었습니다. 어쨌든 화끈해진 퍼포먼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후보들인데 지난 주말에 또 유세 모습들을 저희가 만평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봤어? 윤석열한테 자극 받은 것 같던데. 그니까 발차기하고 태권도복 입고 송판도 깨더라. 100% 윤석열한테 자극받은 게 확실하다. 자극받았겠지. 윤석열 반응 좋았잖아. 근데 이재명 발차기 보고 허경영이 이재명한테 한마디 했던데 공약도 뺏기더니 발차기도 뺏긴다고. 관심 끌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손이랑 발만 쓰지 말고 제발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머리 쓰라 했다고 헤딩하는 건 아니겠지?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작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가수 이은미 씨 잘 아시죠? 이은미 씨가 신곡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따스한 봄날 설레는 맘에 우리는 만났지 스물여덟 우리의 봄 처음 느껴보는 따사롭고 행복한 순간 우리의 밤 황홀했었지 너무 아름답게 빛나던. 자, 내용을 보면 아마 김혜경 씨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것 같은데 설자 변호사님
어떻게 참여하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저기 좀 전에 화면에서 보았듯이 네. 저도 이제 그날 저 잠실 세네역 그 유세 현장에 있었었는데 네. 당시에 이 작곡가인 윤일상 씨하고 이 가수인 이은미 씨가 나왔죠. 이은미 씨가 오셨었고 네. 또 이제 신대철 기타리스트도 그날 지지 맞습니다. 연설을 했었었죠.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 윤일상 씨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런 그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서 작곡을 하는데 이거 좀 권유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를 본인의 이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이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죠. 경기도에 가서 유세를 했는데 그 유세 중에 언론에 대한 불만을 또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소란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전 맨날 욕만 합니다. 저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옵니다. 상대방은 이만한 게 요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죠? 진실을, 정의를. 자, 저 발언을 듣고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이창은 대변인님 네. 한 10여 명 되는 취재진들에 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네, 일이 네.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이 없어서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다소 좀 과격했던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 통해서 발표가 되고 했는데요. 유세 현장은 축제의 장입니다. 앞서도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중과 상호 호흡을 하는 그러한 장인데요. 그 현장이 마치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네.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언행은 굉장히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지자들 어쨌든 감정이 어떻게 올라가고 네. 또 유세 현장에서 이제 동화를 하다 보면은 과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재진들 언론은 사실 있는 현상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취재진의 다소 과격한 행동하는 것은 그 후보에게도 캠프에도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는 그런 현상을 주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 일부 한 취재진이 어떤 기자분이 발길질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 실제 피해자라고 신문에 나온 분과 네. 목격자 두 분 다 발길질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해주셨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예, 네. 앞으로 이런 혹시라도 있을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뭐 거리를 둔다든지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 벽보 게시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벽보가 빠진 채 부착이 되기도 했고 광주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빠진 채 부착이 되기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보다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논란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재보궐선거 당시에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판단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이 단어는 여당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 내렸던 선관위가 올해는 주술, 신천지 같은 문구는 괜찮다, 선거 현수막으로 쓸 수 있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현수막 문구 판정.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이건 불가.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불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불가. 그러나 민생 파탄 투표 막아주세요. 이것도 불가. 거짓말하고 투표가 답이다. 불가. 이건 이제 현 정권을 연상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제 불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드는 게 있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신천지 비호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가능하다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이번 선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조금 다소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틀린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김재섭 위원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선관위 문구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네. 이거는 왜 불가고 이거는 가능이고 뭐 국민분들께서 이거 봐셔도 언뜻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 중립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네.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도 보면 이번 선거 왜 하죠?라고 해서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국민의힘에서 걸려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이번 선거 왜 하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선관위가 금지를 한 바도 있고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의 배우자께서 뭐 납부액을 더 냈는데 30만 원을 오히려 더 세금을 더 냈는데 이것이 뭐 일부 누락이 됐다라는지 굉장히 약간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당시 국민의힘도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뭐 술과 주술 계속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는 이거는 괜찮고 내지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불가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선관위가 오히려 뭐 민주당의 편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면에 있어서 선관위가 가지는 정치 중립성을 대선 이제 20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좀 드리고 싶은 게 선관위의 존재는 공기 같아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공기를 느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저렇게 아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선거 자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논쟁에 끼어들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클레임이 걸리는 듯한 일이 벌어지면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국민 화합이라든가 이런 점에는 대단히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점들을 정말 더 중립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앞으로도 아마 뜨거운 이슈가 될 듯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의 돌연 단일화 결렬 선언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단일화를 제안했던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자 한 제 진심은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혀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답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지금 또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실무자 간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그다음 또 후보가 만나고 그게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결렬 책임은 모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인 제가 제안을 했으면 마땅히 윤 후보가 직접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일련의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뻔한 수법을 또 쓰고 있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런 상황이 어제 오후 1시 30분에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긴장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 우리 후보의 모습을 보고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단일화 협상 그때가 떠오릅니까? 그때와 싱크로율이 정확히 매치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실무팀 협상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실무팀 협상이 가동되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마치 일방적으로 네. 지난번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4.7 재보선거에는 실무진의 협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기간 중에 네. 어떤 왔다 갔다 협상이 하다 보니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토너먼트식, 그다음에 경쟁력 조사 네. 이러한 그간의 단일화 협상 여론조사 방식이 없었던 그런 걸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교착 상태로 빠지니까 그때 당시에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 간 담판을 통해서 실무팀을 협상을 가동하자. 네. 그러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세훈 후보는 그렇게 실무팀 협상을 가동하고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시간에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내용이 이태규 당시 실무협상팀 네. 의원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당시에 단일화가 결정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오세훈 후보의 통큰 결단, 양보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협상이 어쨌든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교차 상태에 있다 보니까 후보 간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윤 후보께서 안 후보한테 그럼 실무팀을 정해달라. 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단일화 결렬이라는 기자회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시가 떠오르는데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가 지난 4.7 재보선거 때 얘기했던 게 외쳤던 게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 그래서 4.7 재보선거를 이겼단 말이에요. 네. 당시의 생각을 명심하신다면은 안 후보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러한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안 후보의 갑작스러운 단일화 결렬 선언이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지금 물밑 협상이 없었던 것이 전혀 아니고 있었고 실제로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 실명들까지 거론이 되면서 협상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리고 게다가 어제는 오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굉장히 의아한데 일단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 통화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통화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에 영향을 있을까요? 지금 뭐 연락을 받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통화하셨을 때 혹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 분 있는지요? 예, 없습니다. 자, 통화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둘이 만납시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실무자들 만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실무자들 만나게 합시다. 실무자들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연 기자회견 그리고 철회 이렇게 된 상황인데 혼자 결단했을까요? 김재섭 위원님 아니면 누군가 있을까요?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3시간 전에 후보랑 통화를 하고 후보 간의 통화가 있었고 네. 그것이 바로 3시간 뒤에 결렬을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의 단일화는 없습니다라고 공식으로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련 실무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제대로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사인이 좀 있었다 그러면 징후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었을 텐데 불구하고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내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해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단일화 제안을 할 때 일주일 전에 그때도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화들짝 놀란 게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로 후보 등록한 날에 단일화를 합시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었던 면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대의적 차원에서 저희끼리 어떤 공감대들은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바로 그 선거 등록하기 바로 전날까지 안철수 후보 입에서 단일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일주일 있다가 또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는 걸 보고 나서 글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미라리로 하겠다, 하다못해 빗자루질이라고 하겠다라는 말을 안철수 후보 입에서 직접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입장이. 네. 자, 안철수 후보가 과연 왜 이런 결단을 돌연하게 됐을까? 한 가지 힌트가 될 만한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상을 마친 어젯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퇴원을 한 것, 그리고 토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의 마음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었던 금요일과 토요일이었는데, 자, 먼저 부인 김미경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런 얘기들은 뭐 여의도에 파다하게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단일화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시점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좀 뭐 충분히 뭐 그렇게 뭐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그런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건 조금 앞나간 보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미경 교수가 지금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상황이라 네.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좀 지쳐 있을 그런 공산도 크고 또 말하자면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유세를 가지 않았습니까? 함께. 네. 그러니까 의료봉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 같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같아요. 후보가 제안했으니 후보가 답을 하라. 그런데 이제 후보가 답을 하기 이전에 두 분의 통화 과제가 어떤지는 저는 모르죠. 그건 뭐 두 분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근데 후보가 공식적인 답을 하기 이전에 물론 문상 갔을 때 이야기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아마 단일화 얘기가 없었을 거라 얘기하는 게 정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윤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와 관련된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한 적은 안 후보에게 가이드라인처럼 얘기한 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안 후보가 제안한 것은 후보가 얘기했으면 후보가 답을 하라는 거였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유세차량 사고로 인해서 불림에 이제 불시에 이제 이렇게 저기 말하자면 선거운동 중단하게 됐지만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단일화에 제안한 것과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유세가 중단된 것, 이 모든 네. 것들이 안철수 후보가 정말 대선 캠페인 내내 3분의 1의 존재감을 완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안만 해놓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가가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소멸하겠다, 그런 위기의식도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부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단일화의 여지는 그것은 뭐 윤석열 후보가 어떤 형태로 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하나는 저는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한 세 가지를 저는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사고 났을 때 이제 선거운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자, 이거 단일화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런 돌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결정에 사실 지지를 보냅니다. 지지를 보낸다. 유불리를 떠나서요. 네. 사실 선거 유불리만 따졌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도 윤석열 후보로 안 가고 이재명 후보로 오는 표도 있을 것이고 네. 중도로 머무는 표도 있기 네. 때문에 3분의 1씩 나눈다고 했을 때 뭐 당락의 변수가 뭐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이 결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하는 그 출마 이유가 지금 우리 87 체제 이후의 양당 구조의 그 정치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했고 중간지대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든 단일화를 하면 그 대표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렇게 떨어져도 지역주의 타파를 했기 때문에 당선보다 더 큰 의미가 있듯이 안철수 후보의 완주는 우리가 묻지마식으로 누구든지 뭐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에서 어떤 공통 분모가 없는 상황에서 묻지마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완주에 대해서 존중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국민에 대한 사용 언어, 대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저는 불과 1년 전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보 간의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 중간에 어떤 결정에 무슨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분명히 후보 간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었고 우리 윤 후보는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대리인끼리 먼저 하자고 또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대리인을 정해달라. 그런데 돌연 몇 시간 후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대약속, 국민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그 부분을 명심한다면은 지금 어쨌든 본인이 결렬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 대표가 주말 동안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가시냐? 다소 조롱과 비아냥이 섞여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발언을 마치고 했던 얘기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손동지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롱과 비판,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조금 거칠긴 하죠. 아무래도 네. 상중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애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좀 거칠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고인의 어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이제 기자회견하는 과정 속에서 고인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고 뒤에 이게 이 어떤 장례식이 비춰지는 상황에 거기서 이제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 네. 고인의 얼굴을 저렇게 다 화면상에 비추게 하는 저런 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서 정치적인 모습을 비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장지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을 좀 꼬집었던 것 같고요. 저는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짚으면 좋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번에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오로지 이것을 국민의힘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돌렸고 또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동지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과는 별개로 그다음에 어떤 그 손동지라고 불리시는 그분의 별개로 본인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새 길을 개척하는 정치인이자 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고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단일화가 결렬되고 단일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하는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담겨서 다소 좀 이런 거친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얼핏 들은 이야기 안 대표의 기자회견이 급하게 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위가 많이 톤 다운이 된 게 그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이제 어제 선언이 됐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국민의힘의 약간 이야기들, 그러니까 경기지사 나갈 수도 있고 당의 채무를 우리가 승계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안 대표를 굉장히 구석구로 모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총리라든지 그렇죠.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합당, 공동정부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심지어 선거 자금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당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 대표가 중도 정치 10년을 해와서 만일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중도 정치 10년이라면 명분과 앞으로의 자기의 정치를 국민의힘과 함께 했을 때 그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 사실 정치인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자기의 동력인데 그것보다는 무슨 기능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당신이 들어와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 안 대표도 아무리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좀 간과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조금 말하자면은 이제는 윤석열 대표의 어떤 큰 메시지 하나가 남은 것까지 주변에서 자꾸 저렇게 좀 자극하는 듯한 발언들은 제가 보기에 크게 정권 교체를 정말 바란다면 큰 도움은 좀 안 되니까 이런 점들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창은 대변인과 최수영 교수님의 의견이 지금 딱 엇갈립니다. 자, 안철수 쪽, 자 그리고 뭐 윤석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가능성.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결렬 분위기가 여기서 끝인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남아 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얼만큼의 안철수 후보가 해왔던 10년의 중도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기반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가. 다 양보해야 됩니까? 아니 여론조사 문항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 수용, 그다음에 대국민 선언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번의 가능성은 저는 안철수 후보께 달려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초기에 단일화 협상팀이 가동이 됐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세훈 후보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양보하겠다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 반면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아예 방식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식이라는 게 너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만약에 27일 넘긴 단일화는 전혀 영향이 없다.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단일화의 결단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한 거를 명심하셔서 이번에 단일화는 지난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처럼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그런 단일화가 오히려 더 대의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로에게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자 2차 데드라인 27일까지입니다. 28일이면 이제 투표 용지에 이름이 딱 써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27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통 큰 단일화가 있을지, 양측에 어떤 양보가 있을지, 또 협상이 있을지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 단일화 결렬 분위기를 반기는 민주당 쪽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결렬되는 과정부터 민주당의 입장까지 저희가 현재 상황을 만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따르릉 따르릉. 문 후보님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안 후보님, 우리 단둘이 만나시죠. 실무진들부터 만나게 하시죠. 좋습니다. 실무자 정하시죠. 네, 실무자 정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던 안철수 갑자기 기자회견을 예고하는데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단일화 제안을 철회합니다. 안 후보, 지금 뭐라는 거니?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한테 있습니다. 남편, 우리 기적을 믿어보아요. 지지자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와중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나선. 안 후보, 여기 민주당 문 열려 있어.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해. 알겠지? 자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저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모욕하고 모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 설전 변호사님. 진심입니까? 네. 송영길 대표는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 뭐 정말 당 내에서도 약간은 뜬금없다. 아니면 뭐 실무적으로 누군가를 접촉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과거 이제 국민의당의 같이 이제 안철수 후보와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또 민주당에서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연으로 아마 안철수 후보 본인과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마 측근들과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전략적으로 아마 또 단일화를 어찌 보면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송 대표께서 어떤 일말의 가능성 아니면 지금 어떤 여지를 충분히 열어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의 워딩을 보더라도 이제 예전에 우상호 의원이 이제 안철수 대표 시절 옛날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요?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 같이 했었을 때 그때 아마 같이 비서를 했던 걸로 제가 당대표 비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우상호 의원은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어디서 판단을 했냐라고 하면 이 지난주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꺼내기 직전에 13일 전에 그렇죠. 김미경 교수가 우리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완주를 할 겁니다라고 했다고 워딩을 했어요. 아, 그 JTBC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김민경 교수와 정치적인 의견을 많이 나누는 편이고 그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김민경 교수가 어느 정도 두 분 간에는 어떤 얘기가 됐을 거다. 이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한 것도 꼬리표를 떼기 위한 그리고 도저히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안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 답을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할 마음 없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해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진짜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인지. 근데 당시 아까 김재수 위원 그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이슈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제기된 단일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받는 것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가 운전 사망 사고가 있은 후에 짧게 얘기를 해달라, 금요일까지만 해달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자 구도가 유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최악은 피했다라는 상황에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민주당의 아마 판단이고 또 바람이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단일화 상황 좀 지켜보고 오늘도 TV 토론이 있죠.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대화,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하는지도 아마 여러분 지켜보시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아마 좀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바로 김 씨가 5년 전 주관한 전시회에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주말을 거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발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가죽 구판에서 실제로 칼춤을 췄던 이 씨가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행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 씨가 2016년 12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개막식 모습입니다. 이 씨가 이 행사의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소가죽 벗기는 구슬 집행하는 무속인이 대체 코바나 콘텐츠의 대형 전시회를 시작하는 VIP 개막식에 참석해서 발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 김건희 씨와 이들 무속인은 얼마만큼 가깝고 특별한 관계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까지 이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들려드린 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에게 무속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했던 그 김의겸 의원. 그런데 전시회 축사를 무속인이 했다는데 당시 그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무속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거의 저희 전시에 너무나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일단 확인했는데 혹시 그 커팅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도 함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결국 해당 영상을 근거로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사실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그 어떤 뭐 허위사실 공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을 비롯한 뭐 몇 인사들이 사실 꾸준하게 이 무속 프레임을 가지고 걸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헛발질이 나오게 돼요. 보면은 무속 프레임을 걸고 뭐 예를 들면 뭐 주술, 미신 이런 걸 거는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도 무속인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구설수들이 오르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 김의겸 의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도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후보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이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무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여기서 납득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 허위 사실 최소한의 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공작 같은 것들은 사실 멈추는 것도 많고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무속 프레임에 엮여 들어가서 지지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고 더 멀어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민낯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이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김의겸 의원과 저희 TV조선이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축사를 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을 조금 바꿉니다. 축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지 않다. 본질은 행사에 무속인이 참석한 것이다. 근데 이제 무속인이 참석한 것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최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의겸 의원이 아마 기자 출신인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아마 네.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은 뭐 일단 지원했다기보다는 했다 그랬는데 안 한 네.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부터 이제 거짓말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이제 참석을 하면서 뭐 이 오해를 했던지 뭐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거기에 네. 대해서 제가 김의겸 의원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김의겸 의원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과도한 네거티브는 저도 이게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고 네. 무속 얘기는 솔직히 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속 논란이 그냥 이 무속의 네거티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에 후보자나 뭐 배우자에게 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무속과 관련돼서 비합리적인 이유로 뭐 향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보가 있다면은 네. 알려야 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당시에 행사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입니다. 축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축사에 준하는 어떤 영향력을 또 행사에 끼쳤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맨 왼쪽에 두 번째 김건희 씨 보이시고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대사관에 속해 있는 뭐 사람들이라고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이크를 저희가 처리하긴 했지만 저 중에는 무속인으로 보일 만한 그리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시한 해당 특정 무속인 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어서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일단 드러났다는 것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끊임없이 무속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선거법 중에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입니다. 거기에 일단 해당되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의원 시절에도 무리한 기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일으키고 있는 이 논란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건지 캠프 차원의 그러한 역할을 맡은 건지 확인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무속과 신천지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자극적인 네거티브 현수막이 중앙선관위의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무속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아까 네. 우리 최지원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지켜보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국정 운영할지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는 이제 더 이상 자제되는 것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한 논란이긴 하지만은 네. 뭐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굉장히 엽기적인 상황에 김건희 씨의 그 직함하고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김의겸 의원이 보도를 했는데 네. 그런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실제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평범한 사안은 아니다. 무슨 뭐 지어냈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서 시작된 논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박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에 등에 대통령의 직함도 있었고 또 이시종 충북지사의 직함도 있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의겸 의원이 지금 해당 그 행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금 반발하고 있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무리수입니다.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즉시 형사 고발해서. 자, 그리고 앞서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 김의겸 의원이 물속 논란 제기한 게 이번 처음 아닙니다. 소 껍질을, 소 가죽을 벗겼다는 그 행사, 구판이 벌어졌다는 것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한번 저희가 모아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축하를 해준 행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서울검사장인 윤석열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김건희 씨가 이 충주에 이런 참혹한 행사를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제 헛소리 그만하시고 좀 그냥 계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 근거도 없이 매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연등이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니까 맞을 거다. 혼자만의 추측이잖아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 띠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두 분만 딱 있다고 한다면 뭐 개연성 문제 제기할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부터 그 자치단체장들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쭉 거론이 돼 있는데 자기네 행사에 격을 올리려는 역시 자가발전성일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자, 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갔습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이 앞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제작진께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단은 앞서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그 이름이 적혀있는 등이 달렸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다, 관련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대통령의 직함과 또 충북지사의 직함도 있었다. 그래서 또 반박을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의겸 의원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저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연등이 달리고 누가 사실 한지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찍힌 사진 가지고 자기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주술만 입증하면 이번 대선 이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저렇게 무리한 자가발전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마치 지금도 기자인 양 취재를 해서 했다는데 차라리 기자라면 기자에 대한 어떤 실명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지금은 여당 의원으로서 저게 사실 격에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주술 프레임에 갇히면 갇힐수록 저는 오히려 힘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깎아먹는 자해 정치가 될 수도 있다. 자해 캠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어준 씨입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천지 발언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원효 씨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갑자기 10만 명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머릿속에는 신천지 이렇게 떠올랐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슈퍼위크 때는 이 권리당원도 훅 들어와도 투표율이. 그런데 10만 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그 10만 명이 우선 누군지 미리 알아야 돼요.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발언이 지금 또 당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번 3차 슈퍼위크 때 그러니까요. 그 예. 유독 그 추세 민주당의 당내 경선 3차 슈퍼위크 때 그 다른 1, 2차 슈퍼위크 그다음에 다른 어떤 뭐 일반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전혀 다른 추세에 아주 기이한 숫자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28대 62라고 하는 기존에는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가 보통 이제 45% 정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이제 한 28%,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그 정말 아주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숫자가 이게 발표가 되면서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도 반전이었죠. 예, 상당히 당황했었죠. 이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이건 다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10만 명, 10에서 11만 명 정도의 표가 아마 이렇게 움직였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기냐면 당시에 민주당 선거인단이 최종 한 20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거기서 이 퍼센테이지면 한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건 어떤 조직적인 표라고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뭘까? 근데 그 당시에 해도 이낙연 캠프도 몰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뭐 홍영표 의원도 자기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김어준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 그 홍준표 의원을 떨어뜨렸던 그 10만 표. 그 숫자와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신천지 어떤 종교 집단 중에 그냥 하나 그리고 어떠한 정말 이게 통솔이 될 수 있는 일괄적으로 통솔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표 이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낙연 캠프가 그걸 조장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준 씨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원준 씨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 쪽에 어떤 책임을 묻고 다거나 어떤 이걸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거 본인의 추정인데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김어준 씨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문제 의식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분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신천지 탓을 한다든지 뭐 어떤 탓을 하게 되는 건데 당시 3차 슈퍼위크에 이렇게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온 것은 사실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급격하게 변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민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천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신천지 탓이다, 뭐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혀 자기 성찰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결코 저는 민주당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누차 국민의힘에 이런 프레임들을 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즉각적인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어준 씨 발언 심각한 모독이다. 민주당 선대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원과 주권자 국민을 사회 및 종교 세력으로 모독한 것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 본부장 역시 김어준 씨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특정 후보의 지지층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유입되었다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한 점을 분명히 하면서 비록 우리 당과 관련되거나 선대에 관련된 인사들은 아니지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 신천지.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종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 뭐 정치적인 프레임에 여야 모두 갇혀서는 안 된다. 또 국민들의 판단을 여기에서 좀 흐트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면 갑니다. 세 번째 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자,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에 머물 곳이 착착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금액을 집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경호동도 굉장히 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곧
박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고 이 새롭게 구입한 사저로 입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이제 3월 9일까지 16일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오느냐 아니면 대선 후에 나오느냐 그리고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이창근 대변인 네. 언제쯤 나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제 판단으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께서 밝힌 것처럼 의료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해보고 했지만 네. 사전은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경호 부분은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호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사저 외에 경호동이나 경호원들이 머물 공간 그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게 이제 당초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될 거라는 걸 전제를 하고 청와대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예산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도 한번 추측해 볼까요? 간단하게. 뭐 대선 이후에 나오시는데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민, 국가, 국익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대선 이후에 나오신다면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 국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옥중 생활을 하실 때 많은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지만 네. 거기에 대한 감사 메시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이창근 대변인의 어떤 예상이었습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그건 좀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